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늘 이슈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에 사기를 조심하면 전기차 타고 가시는 분은 1족이죠. 1족 2족 7족 1족을 뭐라 부릅니까? 다른 말로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 토자가 뭐 특이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땅에 있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더라고. 할로겐 이렇게 했습니다. 요 세 놈이 반응성의 끝판왕 정도 돼요. 반응을 엄청 잘하는 놈이죠. 그래서 반응을 잘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지연성, 조연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실족 한 번만 정리해보면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뭡니까? 수소인데 수소는 좀 빼고, 수소 약간 예외거든요. 금속이 아니니까.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죠. 이족 별로 안 중요하죠.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요 4종 세트. 그렇죠? 가연물이면서 또 뭐도 엄청 반응도 뛰어난. 이게 이제 물질일 때와 이온일 때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물질과 이온. 전혀 다른 거죠. 물질일 때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걱정해야 되고, 이온은 반응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 반응성 끝판왕들이죠. 반응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반응이 뭡니까? 반응하고 싶다는 것들. 반응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거죠. 미친 듯이 막 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쟤랑 반응해서 안정화되고 싶다는 거죠. 항상 생각이. 그러니까 안정이 0족이자 8족에 해당되는 우리가 말하는 통칭 불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는 이 주기부터 수업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수업 종이 늦게 치네요. 8개의 전자가 가득 차야지만 안전한 거죠. 아우. 맞습니까? 하나. 됐네요. 네. 8개를 이제 8을 구로마 옥테트 규칙이라고 부르죠. 8개 차고 싶은 거죠. 두 큰 주기는 또 떠나서 288 이렇게 가니까 8개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얘는 이제 하나 모자라는 거고, 1개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1개를 가진 놈을 끊임없이 서로 땡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용을 잘하면 불 끌 때도 쓸 수 있고 뭔가 반응할 때 촉진제도 쓰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너무 특이한 게 산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산화제가 뭡니까? 이렇게 산화제가 뭐예요? 산화제. 산소 또는 공기가 산화제입니다. 난처해하지 마시고. 산화제가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은 뭐 하고 뭐 하는 거. 괜찮습니다. 시험 안 치러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대화하고 막 노는 거죠. 그냥 산화제가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고 공기 있습니다. 공기.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류위험물, 육류위험물, 오류위험물 이런 것들이 있죠. 놀라운 게 3번에 7족 원소가 있는 거예요. 산소화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렇죠? 조연할 수 있는, 지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신기하더라고, 그죠? 7족이 들어가는 거지. 7족. 잘 이해해서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자신은 뭐 하고, 환원하고, 그죠?
자신은 환원하고 남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산화시키는 건 산소랑 결합인데 이 속을 딱 들어보니까 뭐 연소를 도와주는 돕다는 개념이죠. 반응을 돕는 거. 그래서 잘 이해해서 봐야 됩니다. 약간 살풋 어설프면 7조 원소는 소화가스 이렇게 딱 소화가스가 아니고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7조 개의 덩어리인데도 반응을 도와줘. 뭐가 있습니까? 할로겐간 화물이 있죠. 할로겐간 화합물. 들어봤죠? 예, 육류위험물의 행함부령에 나와 있는 할로겐간 화합물. 위험물입니다. 지정수량 300kg. 할로겐하고 할로겐 사이끼리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얘도 산화제 역할을 해서 연소를 돕는 거예요. 7쪽이 연소를 돕네요. 불만 끄는 게 아니고. 불도 끌 때도 씁니다. 반응성이 뛰어나니까 뭘 합니까? 불꽃을 이렇게 보면요. 불꽃. 불꽃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입자가 있어요. 이렇게. 열을 잔뜩 가진, 에너지를 잔뜩 가진 불안정한 입자들. 엄청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뭡니까? 라면 딱 확대시켰더니 OH. 확대를 딱 시켰더니 H인 거죠. 그게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온인 줄 알았어요. 이온. 이온인가? 이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명칭을 반응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연쇄 반응 전달 운반체 라디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디칼. 라디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분하고 반응했었을 때 수분이 이제 쪼개지면서 반응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라디칼. 이 라디칼이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일가인 거예요, 일가. 한 개짜리 전자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얘를 미친 듯이 잘 캐치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차가 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얘를 쓰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뿌렸더니 금방금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부촉매 효과가 가능해진 거. 나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물질로 가면 금속 화재. 금속 화재야. 좀 뜨고 있죠.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온으로 하면 뭘로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화제로 만들죠. 소화제. 소화제. 어떻게 소화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소화제로 와봐요. 소화제. 쟤네들을 쓰고 있는 소화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류들을 다 보면 됩니다. 염류. 분말 사약제가 있다 그죠? 분말 사약제는 일종이 있고 일종이 누굽니까? 예,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딱 분리시키니까 나트륨 이온이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 나트륨 이온이 라디칼을 캐치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얘도 부촉매를 시작하는 거죠. 부촉매하고 나머지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칼륨이네요. 이 아이도 라디칼을 잡는 역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NH4에 H2 PO4인데 얘가 이제 열을 딱 받자마자 190도 정도죠. 딱 받으면 암모늄 이온이 딱 튀어나갑니다. 얘가 화염을 잡기 시작해요. 확 뜯어먹지.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요. 네, 탈수탄하고 방진작용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H3 PO4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네. 아모니um 때려나면 올소인산이다. 올 수분을 없애고 요 수분을 없앴더니 뭐가 HPO3 이렇게 얘가 메타인산이 방진으로 마무리해 놓죠. 여기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지금 그런 결합을 하는 거구나.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까? 그게 이온이라고. 이온. 다시 한번 리튬에 대한 화재가 있죠. 화재. 리튬은 평상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죠. 리튬의 이온 상태를 만드는 배터리를 우리 많이 쓰는 거죠. 그 리튬 이온 상태가 열에 폭주를 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이제 충방전에 이온이 이제
옮겨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왼쪽에 하나 있던 놈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나면 이렇게 전류가 전자가 나가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쓰는 거죠. 충전할 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한번 갈 때 다시 돌아왔었을 때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100%인데 갔다 오면 일반 물질이 한 60%, 50%밖에 안 돼요.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89%, 뭐 90% 넘으니까 얘만한 물질은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나트륨을 이용한, 뭐를 이용한, 그죠? 바닷물을 뭐 이용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그 리튬이지. 리튬은 화재고 이온 상태죠. 이 이온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이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얘 한 60도를 넘어서면 열의 폭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온도계를 측정해서 60도 딱 멈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 고민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속 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면, 과충전하게 되면 뭐가 형성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파괴될 때 온도가 올라오고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열의 폭주에 대한 기초 베이스에 깔는 거고요. 이렇게 딱 보시고, 만큼. 그 밑에 열 폭주 10점짜리로 또 다시. 또 나오고 이제 한두 번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 논문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요 이제 열 폭주의 단계 3가지. 10점 딱. 되겠죠? 열 폭주. 넘어가서 그림도 하나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 연구를 다 했었을 때, 어느 정도냐. 한 60도에서 70도의 스탑을 딱 시키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8, 90도 넘어가 보니까 바로 확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답 쓰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 자료를 참조하셔가지고 맞아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스. 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네. 그러니까 뭐 그 열분해로 인한 형태의 가스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뭐 유독성 가스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요. 근데 그 가스를 다 언급하고 나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열폭주 현상 자체만을. 왜냐하면 이제 그게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불화수소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했던. 근데 불화수소가 나오는데 불화수소로 인한 피해는 예측이 되나 원인을 더 중요하게 지금 보는 시점이어가지고 열폭주를 딱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죠. 호주에서 실화인데 그죠. 호주에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ESS가 있었어요. 규모는 컨테이너급이라 했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때 끄던 소방관이 7명이 질식해요. 불 끄고 있는데 그 방사되어가지고 이걸 안 했는 거지 덜 했거든요. 이게 막 흡수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또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본부에 얘기했어요. 답 없다. 그걸 갖다가 불 끄려고 노력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껐습니다. 그렇죠? 한 2달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고 넣어가지고 껐거든요. 이제 그게 체계된 거야. 끌 수 있는. 그 물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업 폐기물로 가야 돼.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없는 거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게 산자부에서 ESS를 전체 산업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바꾼 거예요. 야, 이제 이걸 다 가는 거야. 우리 다 화이팅! 뭐 태양광 말하면 하는 거지. 내가 뭐 전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이 한 거예요. 야, 해! 까라!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 측면에서 휘발유를 떼어서 가는 거다 보다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엔진이 좀 늦잖아요. 엔진이. 그렇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는 배터리지.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모터 이런 쪽은 엄청 여러 군데서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동차에서 만들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엔진이잖아요.
엔진.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엔진이라는 자체가 휘발유를 가지고 또는 이제 경유를 가지고 분사시켜서 돌리는 모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후발업체들이 막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확 깔은 거지. 아, 미래 먹거리다.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아. 이랬는데 50년 동안 죽어놨으면 되지. 50년 동안 불나게 생겼거든요.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건 첫 번째 뭘 베이스로 많이 깔았습니까? 하면 UPS를 엄청 깔았어요. UPS 문제가 탁탁탁탁 나왔거든. 그 다음 ESS가 탁탁탁탁 나와. 그 다음 이제 ESS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냐에 더 중요한 거지. 그때가 이제 우선순위가 열폭주입니다. 열폭주. 우리가 이제 원래 열폭주하고 유사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반응폭주라고. 반응폭주와 닮았습니다. 반응폭주 플러스 열폭주는 리튬의 특성을 좀 적어주고 발생되는 물질, 원의 온도 한계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기본 개념이 완만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폭주죠. 개념입니다. 그죠? 네, 열폭주. 그래서 한계치 초과해버리는 거죠. 일정 온도 이상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형태는 어느 유독가스가 나올까? 일산화탄소나 불완전 연소 생성물질 다 나오고 그리고 뭐 각종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불화수소 나와가지고 최근에 많이 문제점이 일으켰었어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성능 위주 설계 때 지금 이제 그 ESS에 관련돼 있는 아니면 전기 자동차에 관련되는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 마련된 대책 자체가 좀 소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환기를 적용하자 했거든요. 환기 어떻게 합니까? 주차구역이잖아요. 이 인면으로 봤다고 생각합시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넣는 거죠. 차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이렇게 딱 쳐요. 차수판 이해됩니까? 옆면으로 다 쳐가지고 수조에 물을 부어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제일 잘 끄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설치할 동안 발화되고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화포는 강원도에서 시험했어요. 방화포 12시간 동안 덮어놨는데 뜨니까 다시 또 살아나.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뭐 방화포를 왜 합니까? 방화포를 덮어두어서 뭐를 제실자가 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완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한 개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됐을까요? 라면 환기덕트를 설치하게 됐어요. 환기덕트 있죠? 빨아들이라고. 더 놀라운 점은 뭡니까? 환기덕트 이거 오염됐는데 이거 어디로 빼낼 거냐는 거지. 답 없이 자꾸 설치하고 있어. 이 수조에 물을 어떻게 설치할 거야? 환기 이거 어디로 빼낼 거야? 대기 중에 배출을 하냐? 오염됐는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 안 되더라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내용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예방규정. 예방규정이 좀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예방규정이 뭡니까? 예방규정이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약간 플랜을 딱 짜드릴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소방대상물이 있고 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규모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면 이게 특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서도 규모가 더 크면 큰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된댔죠. 이때 이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부른댔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설치되는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부릅니다. 엄청 간단하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딱 생각하면 되죠. 잘 이해해서 그렇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이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설명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설명서 이름이 뭡니까? 소방계획서죠. 계획서. 소방계획서입니다. 소방계획서하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치 소방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듣고 초기 대응 체계 뭐 이런 건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방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소방 계획서는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어떻게 관리할 거고 우리 규모는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놀라운 점 뭡니까? 이 소방 계획서는 소방서에 제출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막말로 뭡니까? 지 맘대로 만들어놔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소방서 나가가지고 예식 보자 이러는데 이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아, 그럼 저는 그림이 편해가지고 이런 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나중에 문제로는 한번 해볼 거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계인이 관리를 하거든요. 관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유자, 그렇죠? 예,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소관점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자의 역할로 확대된 개념이 소방안전관리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9가지가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5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는 겹칩니다. 4가지가 더 있는 셈이죠. 소방안전관리 자등. 소방계획서가 있어. 이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규모를 좀 다르게 보는 형태죠. 이렇게 대상 파악을. 위험물 제조소가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설명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설명서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 예방규정입니다. 예방규정은 너무 신기하게 예방규정은 이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의 의무가 있어요. 제출해야만 그 대상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제출의 의무가 있죠. 누가? 대상도 정해져 있죠. 시도지사에게 사용 전에 제출해야 돼요. 당연한 거지. 제출했어. 변경이 있으면 똑같이 또 제출해야 돼요. 변경해서 또 제출해야 돼.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걸 한번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 예방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누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없었거든. 그게 나왔어요. 나 이렇게 관리할게요. 이렇게 했어. 가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잖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확인치 할 수 있게,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예방 규정을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중요하지. 예방 규정이 한번 기출입니다. 최근 예방 규정 대상 한번 볼까요? 예방 규정 대상 혹시 기억납니까? 관리사를 준비하셨거나 기사는 필기도 잘하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뭡니까? 혹시 야미지 들어봤어요? 야미지, 이지, 쟤 뭐하지? 야미지, 뭘 야미지 시켜요? 11조지. 11조. 100, 150, 200. 외내 외탱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송지급소 맞습니까? 안반 탱크. 아직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안반 탱크 저장소죠. 이동 탱크 저장소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죠. 그렇죠? 이게 외내 탱탱 이암 외내 탱탱 시간이야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됐어요. 이게 저장소입니다.
지금 생각날 때 하나 외우세요.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안반 탱크. 되겠죠? 내외죠. 내외지간이야. 우린 내외지간이야. 우린 내외지간이에요. 외우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렇게 딱. 그렇죠? 이게 이제 11조 일반 취급소입니다. 일반 취급소. 제조소죠. 제조소입니다. 제조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지정 수량 10배, 100배, 150배, 200배. 지정 수량 의미 없습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같이 외우는 건데 정기 점검입니다. 요 하부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외워가세요. 위험물 파트 가서 암기시키겠죠. 이암이지 11조 그죠? 외내 외탱 100, 150, 200. 나름 엄청 중요한데 예방적 서울하더라고. 요건 보고 가세요. 여기에 교재를 참조해서 보고 이행 실태 볼까요? 평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딱 외우시고, 그죠? 최초는 언제 합니까? 제출한 날부터 몇 년? 2년 딱. 2년, 그죠? 2년 딱 되면 최초 평가를 딱 하고요. 그죠? 그 다음 정기평가는요. 최초 또는 직전의 평가부터 총 4년마다 한 번씩 하네요. 최초는 2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되겠죠? 그런데 청장은 다만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1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달리 할 수 있어요.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평가 줄쳐놓으시고. 특별평가. 사고 났어요. 위험물 사고. 그렇죠? 그 다음 진압대책 이행이 필요하다.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규정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차기 정기평가하는 날 1년 전부터 해당 평가하는 날까지 기간 내에 그렇죠?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보고서 PSM입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받았으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 요거 이제 PSM 시험 나왔고 예상 문제였죠.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라는 게 통폐합되고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암기시키긴 조금 애매해서 PSM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PSM이죠. 보고 가세요. 공정안전보고서죠. 그 다음에 청장이 통보하고 그렇죠? 절차는 청장이 고시할 거다. 요만큼 내용만 생각하면 가볍게 어떤 내용이 있고 뭘 할 때 뭘 쓰는지 이런 것들 외워가시면 되죠. 관계인과 종업원이 사고 났었을 때 적절하게 다 잘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했어요. 됐고 넘어가시고. 이게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공지가 하나 떴죠. 야, 이제 확산소화기에 대한 좀 뜨고 있습니다. 확산소화기. 그죠? 확산소화기 약간 포지션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는 꺼지는 주는데 정말 꺼질까를 궁금해하는. 근데 이게 실화인데 우리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현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꺼졌어요. 어떻게 꺼졌냐면 겨울에 전열기구를 껐는데 추결이 심해가지고 발화가 된 거예요. 끄고 갔는데 전열기구가. 그 내부에 확산소화기 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2개인가 3개인가 다 터졌어요. 그 불은 안 나고 다 껐어. 초기에 좀 나자마자 지가 알아서 끈 거지. 소방서 출동하고 했었거든요. 확산소화기 그때부터 좀 놀래가지고 다 설치했습니다. 좋다, 잘 된다.
그 전까지 약간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불이 꺼지겠어 그랬는데 컨테이너 특성상 그러니까 밀폐를 시켜놓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터졌더라고요. 둘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믿을만 하더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요즘 페이지 번호 적어놨으니까 규정이 좀 추가됐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8월 9일자로 이게 지금 간이소화용구를 보시고 간이소화용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투척용 에어로졸 소공간 약제외, 약제외는 다른 게 아니라 마른 모래 팽창질서 팽창진주화물 소화약제 외의 것이라고 불러요. 편의상 맛팽팽은 이렇게 해라 했고요. 요건 이제 그 교재를 조금 수정해 놨습니다. 수정한 거고. 요게 추가가 된 거죠. 체크하면 하시고 이제부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보일러,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등 이렇게죠. 우리가 많이 외웠죠. 보건세대주 이렇게 한꺼번에 썼는데 보건세대까지 하고 주방용을 달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 공장의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확산 소화기. 이걸 뭐 개별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따로따로 설치해라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죠. 전기설비용 기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적용되죠. 이렇게 적용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걸 또 갖고 올 때 좀 애매하죠. 이게 청의 답변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추가죠, 추가. 이 문구에 좀 집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소방청 답변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항은 첫 번째 사항 요 말을 좀 생략하고 들으세요. 요 말은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보건세대주죠. 보건세대 주방. 주방 요 내용 바뀌었으니까 보시고 공장, 장례식장, 교육, 연구 등등등등의 주방. 공동치 사용에 한해서만입니다. 요까지 했었을 때는 뭘 추가로 더 넣어야 됩니까? 이런 거죠.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는 별도로 두고 추가로 놔라. 추가로 놔라. 1단 이상 소화기를 추가로. 또 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추가. 안타깝죠. 소화기 있는데 또 놔야 됩니까? 그런 개념. 25제곱미터마다 또 넣고입니까? 그 다음에 음식점 주방. 요거죠, 요건. 화살표가 제가 이렇게만 당기면 이 아이는 K급을 놔라. 이렇게. 한 개 이상은 K급 소화기를. 근데 이거 재미삼아 뭐 좀 아시면요. 전 세계 어느 기준에도 주방에 K급 소화기만 놔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K급 소화기는 서브지 주소화원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자동사장치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사장치를 못 끌고 왔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소화기는 불 안 끄지죠. 잘. 보시고 요거 추가됐으니까 보십시오. 자동확산 소화기는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하나,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 이상 설치하면 끝입니다. 그죠? 2개 이상. 그 2개 이상이 몇 개마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죠? 여기 좀 안타깝죠? 이상이면 몇 개 설치합니까? 2개 설치하죠. 한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 주방인데 2개 설치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말이 딱 들어왔어요. 보시면. 방호 대상물에,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 제일 어려운 말이죠. 유효하게 설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해, 이 새끼야. 도대체 몇 개는? 모르지, 그게, 이 새끼. 너 어떻게 알아, 새끼야. 화원마다 다 설치해, 말. 이제부터, 확산소화기는. 확산소화기 가면 뭐 했잖아요. 주방에 가보면 확산소화기가 3개 있는 거예요. 지적질도 못하겠고, 애매하네. 여기 화구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꺼라 말하는 법이 없는 거지. 그 주방에 설치하면 끝이야. 왜 여기 달려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소치 여기 있다가 옮겨갔거든요. 그럼 옮기지. 이랬더니, 뭐랍니까? 이제 봤네요. 이런 거잖아요. 옮겨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요거 삭제됐습니다.
지하구 이게 뭐 예전에 색깔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늦게 뺐을 수도 있고요.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있죠.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형태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요거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동 확산 수화기 설치될 때는 이렇게. 그다음 요걸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확산 수화기 설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또는 상업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확산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은 확산, 스프링클러를 달면 면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네. 그걸 제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웃기죠. 베란다에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확산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계사가 확산 대신에 스프링클러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하기가 애매하대요. 전화가 왔어. 이 스프링클러 안 하고 확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건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냥 확산하겠어 이렇게.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베란다에 스프링클러 빼도 됩니까?를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건 보일러가 있건 없건 보일러는 이 기준에 맞추는 거고요. 베란다에 스프링클러를 제외해도 되냐는 거죠. 그 규정이 삼각형입니다. 자, 베란다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뺄 수 있다 주의고 있는 반면에 아니지. 베란다도 화재 우려에 대한 부분들 외기 창만 보고 내부적으로는 다들 공간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넣어야 되지.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 요 내용 익히시고 답 한번 써보고 요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도로 확산 수화기가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게 이제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